부유한 사업가가 자신의 오래된 집에 숨어 사는 여성과 아이들을 발견하다. 그는 어떻게 했을까? 강준호는 15년 넘게 방문하지 않은 부동산의 녹슨 울타리를 보며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42세의 이 사업가는 이미 서울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 중 한 명이 되어 있었다. 하지만 경기도 외곽의 이 소박한 집은 그가 잊고 싶었던 자신의 가난했던 어린 시절 모든 것을 대변했다. 이제 그는 자신의 부를 2배로 늘려줄 대규모 부동산 프로젝트를 위해 이 땅을 팔아야 했다. 문 앞에 나타난 여성은 분명히 겁을 먹고 있었고 아이 하나를 등 뒤로 숨기려 했었다. 준호는 그녀의 분홍색 드레스에 바랜 천과 팔에 안고 있는 어린아이를 보호하듯 아는 방식에 주목했다. 어린 소녀 한 명이 그녀의 더러운 치마를 잡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들이 발각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갈색 눈에 떠오른 공포를 숨기지 못했다. 제발요 사장님, 설명해 드릴 수 있어요. 여성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여기에 어떻게 들어왔어요? 준호가 물었다. 비어 있어야 할 집의 상태를 살피면서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썼다. 여성은 품에 안은 아이를 더 세게 끌어안으며 고개를 숙였다. 저는 이슬기예요. 이 집이 몇 년 동안 버려진 것처럼 보였어요. 저희는 갈 곳이 없었어요. 준호는 그녀 너머를 보았고 예전에 먼지와 거미줄로 덮여있던 거실에 이제 삶의 흔적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임시 빨랫줄에는 옷가지들이 널려 있었다. 낡은 식탁 위에는 몇 가지 주방용품이 놓여 있었고 얇은 매트리스가 바닥에 깔려 있었다. 주방에서는 소박한 요리 냄새가 났다. 얼마나 오래 여기서 지냈어요? 그는 여전히 상황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며 물었다. 3개월이요. 슬기가 거의 속삭이듯 대답했다. 그녀 품의 남자아이는 3살이 채 안 돼 보였고 검은 머리와 호기심 가득한 큰 눈으로 준호를 관찰하고 있었다. 어린 소녀는 6살 정도로 보였고 언니 뒤에 숨어 그를 의심스럽게 훔쳐보고 있었다. 이봐요. 당신들이 머물 곳이 필요하다는 건 이해하지만 이 부동산은 팔릴 거예요. 준호는 단호하게 들리려고 했지만 잔인하게 들리지는 않으려고 말했다. 당신들은 여기에 머물 수 없어요. 슬기는 잠시 눈을 감았다. 마치 용기를 모으는 것처럼. 당신이 주인이시군요. 그렇죠? 언젠가 누군가 올 거라는 건 항상 알고 있었어요. 다만 이렇게 빠를 줄은 몰랐어요. 어떻게 알았죠? 이웃들이 이 집이 경기도 출신의 부자 가족 소유인데 그 아들이 부자가 되어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다고 말해줬어요. 준호는 가슴이 답답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가 이곳에서 가능한 한 빨리 도망쳤다는 것은 사실이었다. 가난했던 어린 시절의 기억, 아버지가 떠난 후 홀로 그를 키우기 위해 고군분투했던 어머니. 이 똑같은 집에서 겪었던 배고픔과 추위는 그가 과거에 묻어두고 싶었던 것들이었다. 이제 내가 돌아왔어요. 그는 의도했던 것보다 더 차갑게 말했다. 슬기는 아이를 안은 채 앞으로 나섰다. 사장님, 저희에게 아무런 권리도 없다는 것을 알아요. 하지만 저희에게 일주일만 시간을 주실 수 있을까요? 다른 곳을 찾을 수 있도록 딱 일주일만요. 일주일. 준호는 망설였다. 그는 거래를 서둘러 마무리하고 싶었지만 그 여성의 필사적인 결단력에 멈칫했다. 제발요. 아무 문제 없이 떠날 거라고 약속해요. 단지. 그녀의 목소리가 끊어졌다. 단지 지금은 아이들을 데려갈 곳이 없어요. 준호는 두 아이를 살폈다. 남자아이는 슬기의 품에서 이미 긴장이 풀려 이제 그를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어린 소녀는 여전히 수줍어했다. 옷은 소박하고 기워져 있었지만 잘 보살핌을 받고 있는 듯했다. 제 아이들이에요. 제 동생들이에요. 슬기는 목소리에 자부심과 슬픔을 섞어 대답했다. 부모님 돌아가신 후 저희 혼자가 된 이후로 제가 돌봐왔어요. 준호는 뱃속에서 무언가가 요동치는 것을 느꼈다. 이 상황에는 그가 굳게 닫아두려 했던 기억을 불러일으키는 무언가가 있었다. 좋아요. 그는 마침내 말했다. 일주일. 하지만 그 후에는 당신들은 떠나야 해요. 슬기의 얼굴에 나타난 안도감은 즉각적이었고 마음을 움직였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정말 고마워요. 후회하지 않으실 거예요. 강준호. 제 이름은 강준호예요. 고맙습니다. 준호 사장님. 그는 집과 문 앞에 서 있는 세 사람에게 마지막 시선을 던지고는 돌아서서 걸어갔다. 차로 돌아가는 길에 그는 슬기의 이미지를 머리에서 떨쳐낼 수 없었다. 마치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인 것처럼 아이들을 안고 있는 그녀의 모습이었다. 서울로 돌아가는 길에 준호는 변호사에게 전화했다. 최 변호사님, 은평구 부동산 매각을 일주일 동안 연기해야겠어요. 무슨 문제라도 있습니까, 준호 씨? 구매자가 계약을 서두르고 싶어 합니다. 제가 먼저 해결해야 할 일이 좀 있습니다. 일주일은 큰 차이가 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그 말을 하면서도 준호는 스스로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날 오후 뭔가 달라졌고
그는 그것이 정확히 무엇인지 정의할 수 없었다. 시청자 여러분,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남겨주시고 가장 중요하게는 이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이제 저희는 계속하겠습니다. 이틀 후 준호는 특별한 이유 없이 은평구로 다시 운전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 그는 그 가족이 합의를 지키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그 이상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 집은 그가 그토록 피했던 과거로 그를 끌어당기는 자석처럼 그에게 이상한 매력을 발산하고 있었다. 도착했을 때 그는 슬기가 마당에 임시 빨랫줄에 빨래를 널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녀는 똑같은 분홍색 드레스를 입고 있었지만 이제 깨끗하고 깔끔하게 다려져 있었다. 아이들은 근처에서 재활용품으로 만든 장난감, 깡통 자동차와 손으로 꿰맨 듯한 천인형으로 놀고 있었다. 준호 사장님, 슬기는 분명히 놀라며 외쳤다. 무슨 일로 오셨어요? 아니요, 그냥 어떻게 지내는지 보러 왔어요. 사실 그는 그 여성이 어떻게 그 낡은 집을 따뜻한 집으로 변모시켰는지 이해하고 싶었다. 제한된 자원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정리되어 있고 깨끗했다. 양철통을 화분 삼아 야생화가 있었고 창문은 열려 햇빛을 들이고 있었다. 들어오시겠어요? 방금 커피를 끓였어요. 슬기가 제안했다. 준호는 망설였지만 마침내 수락했다. 집안은 더 이상 알아볼 수 없을 정도였다. 슬기는 창고에 있던 낡은 가구를 수리했고 조각천으로 창문에 커튼을 달았으며 심지어 나무 식탁 위에 책들을 쌓아 수진을 위한 작은 공부 공간도 만들었다. 그 책들은 어디서 났어요? 준호는 몇몇 제목을 알아보며 물었다. 다락방 상자 안에 있었어요. 슬기는 이가 빠진 컵에 커피를 따르며 대답했다. 분명히 누군가 여기에 살았을 때의 것일 거예요. 수진이가 읽는 것을 너무 좋아해서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준호는 책 한 권을 집어들었다. 그것은 그의 8번째 생일에 선물 받은 희망의 학교였다. 어머니가 그것을 사기 위해 몇 달 동안 돈을 모으셨다. 첫 페이지에는 아직 그의 어린 시절 글씨가 있었다. 강준호 2학년. 이 책은 내 것이다. 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죄송해요. 슬기는 걱정하는 듯 했다. 저는 몰랐어요. 수진아, 이리 와. 어린 소녀가 수줍게 나타났지만 여전히 준호를 경계했다. 수진아, 이 책들은 준호 아저씨가 어렸을 때 보던 책이란다. 돌려드려야 해. 아니요. 준호가 급히 말했다. 그럴 필요 없어요. 수진이가 가져도 돼요. 수진의 눈이 반짝였다. 정말요, 아저씨? 물론이지. 그리고 그냥 준호라고 불러. 슬기는 그를 만난 이후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다. 수진이는 혼자서 읽는 법을 배우고 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가르치고 있어요. 아이쿠르. 하지만 당신은 학교에 안 다녔나요? 초등학교 4학년까지 다녔어요.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동생들을 돌보기 위해 일해야 했어요. 준호는 슬기가 말하는 동안 그녀를 관찰했다. 그녀의 태도에는 옷의 소박함과 대조되는 품위가 있었다. 그녀는 동정을 구하지 않고 단지 사실을 설명하고 있었다. 그리고 지금은 무슨 일을 하세요? 재봉이요. 아이들이 자는 밤에 저는 시내의 가게에 옷을 만들어줘요. 많지는 않지만 기본적인 필요는 충족시켜요. 준호는 거실 구석에 있는 낡은 재봉틀을 주목했다. 그것은 신발 상자에 정리된 천과 실로 둘러싸여 있었다. 한 사람이 하기에는 힘든 일인데요. 그가 말했다. 저희는 해낼 수 있어요. 슬기는 단순하게 대답했다. 저희는 항상 해냈어요. 슬기가 민준이라고 소개한 어린 남자아이가 호기심을 갖고 준호에게 다가왔다. 두려움 없이 그는 깡통으로 만든 자동차 장난감을 그 남자에게 내밀었다. 나랑 같이 놀자. 준호는 거친 장난감을 보다가 아이의 신뢰 가득한 눈을 보았다. 수년 동안 아무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에게 다가온 적이 없었다. 경영자로서의 삶에서 그는 가족과 거의 교류하지 않았다. 나는 노는 걸 잘 못해. 그가 인정했다. 쉬워요. 민준이는 바닥에 앉아 차를 움직였다. 부릉부릉, 거의 무의식적으로 준호는 자신이 거실의 널빤지 바닥에 앉아 3살짜리 아이와 함께 깡통 자동차를 밀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 슬기는 주방에서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그들을 지켜보았다. 너희는 몇 살이니? 준호가 수줍게 다가온 수진에게 물었다. 저는 7살이고 민준이는 3살이고 슬기 언니는 27살인데 피곤해서 더 늙어 보인대요. 소녀가 아이들 특유의 솔직함으로 대답했다. 슬기는 약간 얼굴을 붉혔다. 수진아, 하지만 맞잖아요. 소녀가 고집스럽게 말했다. 언니는 밤새 재봉하잖아요. 준호는 슬기를 더 주의 깊게 보았다. 수진이 언급하자 그는 그녀의 눈 밑에 얇은 다크서클과 일 때문에 거칠어진 손을 알아차렸다. 어깨에 보이지 않는 짐을 지고 있는 것처럼 움직이는 방식도 그러했다. 잘 먹고 있나요? 그가 생각 없이 물었다. 물론이죠.
슬기는 약간 방어적으로 대답했다. 저는 아이들을 잘 돌봐요. 제 말은 그게 아니었어요. 저희는 자손이 필요 없어요, 준호 사장님. 그녀는 더 단호하게 말했다. 저희는 단지 일시적인 지붕이 필요했을 뿐이에요. 그 대답은 그를 놀라게 했다. 사실 긍정적으로 놀라게 했다. 그의 비즈니스 세계에서 그는 항상 자신에게 무언가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익숙했다. 슬기는 달랐다. 죄송합니다. 기분 나쁘게 하려던 건 아니었어요. 기분 안 나빴어요. 그녀는 목소리를 부드럽게 했다. 단지 저는 상황이 어떻든 사람은 자신의 존엄성을 지켜야 한다고 배웠을 뿐이에요. 민준이가 준호의 바지 끝을 잡아당겼다. 준호 아저씨, 내일 또 와. 그 질문은 준호를 놀라게 했다. 수년 동안 아무도 그를 아저씨라고 부르지 않았다. 글쎄, 잘 모르겠어. 나는 아저씨가 또 왔으면 좋겠는데. 민준이가 사람의 마음을 녹이는 아이의 순수함으로 말했다. 준호는 가슴에 이상한 것을 느꼈다. 오랫동안 느끼지 못했던 따뜻함이었다. 그날 오후 집을 떠날 때 그는 슬기가 문 앞에서 두 아이를 옆에 두고 손을 흔드는 모습을 마음에 담았다. 그리고 수년 만에 처음으로 그는 내일을 기대하는 자신을 발견했다. 다음 날 아침, 준호는 2개의 회의를 취소하고 다시 은평구로 운전했다. 이번에는 오는 길에 가게에서 산 몇 가지 장난감을 가져갔다. 너무 비싸지 않은 수진을 위한 색칠 공부 책과 색연필, 그리고 민준을 위한 장난감 트럭이었다. 슬기가 문을 열고 선물을 보았을 때 그녀의 표정은 굳어졌다. 준호 사장님, 저는 이게 자선이 아니라고 말했어요. 그는 그녀를 끊었다. 이건 집을 잘 관리해줘서 고맙다는 표시예요. 그것은 거짓말이었다. 하지만 슬기가 자존심을 상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있게 하는 좋은 거짓말이었다. 아이들이 정말 좋아할 거예요. 그녀는 마침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리고 그들은 정말로 기뻐했다. 수지는 그 책들을 보물처럼 안았고 민주는 즉시 트럭을 가지고 놀며 집 전체에 울려 퍼지는 엔진 소리를 냈다. 사장님은 이럴 필요 없어요. 슬기가 아이들이 노는 것을 지켜보는 동안 조용히 말했다. 그러고 싶었어요. 준호가 대답했고 그는 자신이 진심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들은 집 테라스에 앉아 수진이 새로운 색연필로 민준에게 그림 그리는 것을 가르치는 것을 지켜보았다. 오후의 태양은 모든 것을 더 아름답고 평화롭게 만드는 황금빛을 만들어냈다. 뭐 하나 물어봐도 될까요? 준호가 잠시 침묵 후 말했다. 물론이죠. 왜 여기였죠? 왜 이 집을 선택했어요? 슬기는 잠시 침묵했다. 얼마나 말해야 할지 결정하는 것처럼. 동네의 한 아주머니가 이 집에 대해 말해줬어요. 드시우카는 애, 대리만. 그 아주머니는 이 집이 몇 년 동안 비어 있었지만 예전에는 좋은 일이 일어났던 곳, 주인이 필요한 사람을 도와줬던 곳이라고 했어요. 준호는 가슴이 답답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의 어머니는 실제로 그렇게 했다. 가진 것이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항상 더 필요한 사람들과 나누었다. 그 아주머니는 아마도 이곳이 곤경에 처한 사람들에게 안전한 장소가 될 거라고 말했어요. 슬기가 이어 말했다. 그리고 저는 안전이 절실했어요. 무엇으로부터의 안전이요? 슬기는 아이들이 노는 것을 바라보며 망설였다. 제 가족으로부터요. 그들은 빚을 갚기 위해 제가 모르는 남자와 결혼하도록 강요하려고 했어요. 제가 거절하고 아이들을 데리고 갈 거라고 말하자 그들은 제가 정말로 사라지는 게 더 나을 거라고 말했어요. 그녀가 그 이야기를 할 때 목소리에 깔린 차가움은 준호를 놀라게 했다. 그래서 당신들은 도망친 거군요? 아이들과 함께요. 그들이 지금 제가 가진 유일한 가족이에요. 그리고 당신과 결혼하려던 그 남자는 그는 당신들을 찾고 있나요? 모르겠어요. 그러지 않기를 바라요. 그가 이미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다른 사람을 찾았기를 바라요. 준호는 아이들을 지켜보는 슬기를 관찰했다. 그녀의 시선에는 자녀를 지키는 어미처럼 사납고 보호적인 무언가가 있었다. 모든 것을 떠난 것을 후회하지 않나요? 후회요? 그녀는 그를 똑바로 쳐다봤다. 두 무고한 아이를 보호하는 것, 상품처럼 팔리는 것을 거부하는 것, 절대 후회하지 않아요. 그녀의 목소리의 확신은 준호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그는 자신이 이 젊은 여성에게서 본 결단력의 절반도 가지지 못한 경영자들을 알고 있었다. 제가 당신을 위해 더 나은 일자리를 찾아주면 어떨까요? 도시에서요. 슬기는 그를 의심스럽게 쳐다봤다. 왜요? 당신은 저를 알지도 못하잖아요. 왜냐하면 준호는 잠시 멈추고 적절한 단어를 찾으려 했다. 왜냐하면 제 어머니도 똑같이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 대답은 슬기를 만족시키는 듯했다. 여기에 살았던 당신의 어머니 말인가요? 네. 그녀는 5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녀는 정말 좋은 분이셨어요. 그런데 왜 당신은 여기로 다시 돌아오지 않았나요? 그 질문은 직설적이었다. 준호는 그녀의 솔직함을 높이 평가했다. 이곳은 제가 잊고 싶은 것들을 상기시켰기 때문이에요. 가난, 어려움,
자신의 삶을 통제할 수 없다는 느낌이요. 그리고 지금은요. 준호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집은 안에 생명이 있으니 다르게 느껴졌다. 아이들은 웃고 있었다. 슬기는 빨래를 개면서 콧노래를 불렀고 주방에서는 집밥 냄새가 났다. 이제는 모르겠어요. 다르게 느껴져요. 그날 밤 준호는 답보다 더 많은 질문을 안고 집을 떠났다. 다음 날 아침 사무실에 가는 대신 그는 다시 은평구로 차를 몰았다. 그리고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다. 무의식적으로 그는 일상을 만들었다. 슬기에게 준 일주일의 시간이 거의 끝나가고 있었다. 하지만 준호는 그 가족을 내쫓는 것을 상상할 수 없었다.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그는 그들의 이야기에, 그들의 일상적인 투쟁에, 그들이 서로를 돌보는 방식에 더 깊이 관여하게 되었다. 다섯째 날, 그는 모든 것을 바꿀 전화를 받았다. 준호 사장님, 마을의 공중전화에서 걸려온 슬기의 목소리였다. 당신과 이야기해야 해요. 급해요. 준호는 배가 죄이는 것을 느꼈다. 무슨 일이에요? 그가 저를 찾았어요. 우리 가족이 저와 결혼시키려던 그 남자가 마을에 와서 저희에 대해 묻고 있어요. 준호는 망설이지 않았다. 집 안에 있어요. 모든 문을 잠가요. 내가 지금 갈게요. 슬기를 만난 이후 처음으로 준호는 제한 속도를 넘겨 운전했다. 집에 도착했을 때 그는 거실에 모여있는 세 사람을 발견했다. 그들은 분명히 두려워하고 있었다. 슬기는 민준이를 무릎에 안고 있었고 수지는 그녀의 치마를 붙잡고 있었다. 그가 방금 여기에 왔어요. 준호가 들어오자 슬기가 말했다. 문을 두드리고 제 이름을 부르며 소리쳤어요. 제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다시 돌아올 거라고 말했어요. 그가 당신들이 여기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죠? 분명히 이웃 중 누군가가 말해줬을 거예요. 여기는 시골이잖아요. 소문은 빨리 퍼져요. 준호는 수년 동안 느끼지 못했던 분노를 느꼈다. 누군가가 이 가족을 위협하고 있다는 생각은 그가 자신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몰랐던 원시적인 본능을 불러일으켰다. 그가 아직 도시에 있나요? 아직 그런 것 같아요. 그는 형제들과 함께 돌아올 거라고 했어요. 그들이 우리를 데려오라고 시켰다고요. 당신의 형제들이요? 저의 친오빠들이요. 그들은 돈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이 결혼을 지지해요. 준호는 주먹을 꽉 쥐었다. 어떻게 가족이 자신의 여동생을 팔 수 있을까? 좋아요. 그는 당신에게 아무것도 강요할 수 없어요. 당신은 성인이고 선택할 권리가 있어요. 당신은 이해 못해요. 슬기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저희 마을에서는, 저희 환경에서는 가족이 무언가를 결정하면 특히 여자로서는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아요. 그럼 당신은 어떻게 하고 싶어요? 모르겠어요. 여기서 떠나면 갈 곳이 없어요. 여기에 머물면 그는 계속 강요할 거고 아이들에게 무슨 짓을 할 수 있을지 두려워요. 준호는 민준이와 수진이를 보았다. 그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공포를 느끼고 있었다. 당신들은 여기에 머물 거예요. 그는 결심하며 말했다. 내가 이 일을 해결하겠어요. 어떻게요? 나에게 맡겨요. 슬기는 그의 눈을 쳐다보았고 분명히 그녀를 안심시키는 무언가를 보았기에 고개를 끄덕였다. 감사합니다. 준호는 그 가족이 안전한지 확인하기 위해 소파에서 자면서 그 집에서 밤을 보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변호사와 심각하게 이야기했다. 최 변호사님, 강제 결혼 상황에서 여성의 권리에 대해 설명해 주셔야 합니다. 강제 결혼이라니 준호 씨, 그건 범죄입니다. 법이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범죄라는 것은 알지만 자신의 가족에게 압박을 받고 있는 사람을 어떻게 보호할 수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변호사와의 대화 후 준호는 슬기를 위협한 남자를 찾기 위해 은평구 시내로 갔다. 그를 찾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 작은 동네에서는 낯선 사람이 눈에 띄었다. 박태영은 약 50세 정도로 키가 작고 땅딸막했으며 위협으로 원하는 것을 얻는 데 익숙한 사람의 표정을 짓고 있었다. 준호는 그가 시내의 주요 커피숍에서 슬기에 대한 자신의 권리에 대해 큰 소리로 이야기하는 것을 발견했다. 당신이 박태영 씨입니까? 준호가 테이블로 다가가며 물었다. 누구세요? 제 이름은 강준호입니다. 슬기 씨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박태영의 눈이 흥미롭게 빛났다. 오, 그래서 그녀가 어디 있는지 아는군? 잘 됐네. 나를 그곳으로 데려가줘. 내가 그녀를 데리러 갈 테니. 앉아요. 준호가 반박을 허용하지 않는 어조로 말했다. 준호의 태도, 그가 옷을 입는 방식, 말하는 방식에는 박태영이 본능적으로 복종하게 만드는 무언가가 있었다.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어요. 준호가 이어 말했다. 슬기 씨는 당신과 결혼하지 않을 겁니다. 그녀는 원하지 않아요. 그리고 한국에서 강제 결혼은 범죄입니다. 당신이 그녀를 계속 쫓는다면 나는 경찰을 부를 거예요. 경찰이라니? 박태영은 냉소적으로 웃었다. 나는 내 예비 신부를 찾고 있다고 말할 겁니다. 그녀의 가족이 나에게 빚을 졌다고요. 나는 당신이 한 여성과 두 아이를 위협하고 있다고 말할 겁니다.
그건 감옥에 갈 수 있는 일이에요. 그리고 당신은 누구인데 이 일에 끼어드는 겁니까? 준호는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다. 그것은 그의 회사 이름과 모든 직함이 적힌 명함이었다. 박태영은 그 카드를 읽었고 그의 표정이 완전히 변했다. 당신이 주준호 그룹의 소유주군요. 다른 사업들도 있고요. 준호의 이름은 지역 전체에 알려져 있었다. 박태영은 침을 삼켰다. 죄송합니다, 준호 사장님. 당신이 관련되어 있는지 몰랐습니다. 이제 알았죠. 슬기 씨는 내 보호 아래 있습니다. 당신이나 당신 가족 중 누구라도 다시 그녀에게 접근하면 나를 상대해야 할 겁니다. 알겠습니까? 박태영은 빠르게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녀의 가족이 나에게 빚진 돈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얼마죠? 5천만 원입니다. 준호는 수표책을 꺼내 즉시 수표를 썼다. 여기, 이제 당신은 슬기 씨와 아무 관계도 없지만 여기에 서명하세요. 준호는 테이블 위에 종이를 놓았다. 그것은 그의 변호사가 준비한 문서로 박태영이 슬기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는 내용이었다. 서명하고 떠나요. 다시는 돌아오지 마세요. 박태영은 논쟁 없이 서명했다. 준호가 집으로 돌아와 슬기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했을 때 그녀는 슬픔이 아니라 안도감에 울었다.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까요? 그녀는 흐느낌 사이로 물었다. 고마워할 필요 없어요. 당신들이 원하는 만큼 머무르세요. 시청자 여러분,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남겨주시고 가장 중요하게는 이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이제 저희는 계속하겠습니다. 다음 날들은 달랐다. 박태영의 위협이 사라지자 슬기는 준호가 이전에 본 적 없는 방식으로 긴장이 풀렸다. 그녀는 더 많이 웃고 아이들과 놀고 요리하면서 노래를 불렀다. 집은 진정한 집으로 변했다. 준호는 매일 자신을 방문하는 것을 발견했다. 서울로 가기 전 아침에는 잠시 들러 가족과 함께 아침 식사를 했다. 저녁에 돌아올 때는 저녁 식사를 위해 다시 멈췄다. 무의식적으로 그의 일상은 완전히 바뀌었다. 사장님은 가족이 없으세요? 어느 날 오후 그들이 아이들이 마당에서 노는 것을 지켜보는 동안 슬기가 물었다. 아니요, 결혼한 적 없어요. 적절한 사람을 찾지 못했어요. 왜요? 준호는 대답을 생각했다. 저는 항상 사랑은 사치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제가 먼저 경제적인 삶을 구축해야 하고 그 다음에야 관계를 생각해야 한다고요. 그리고 지금은 제가 평생 잘못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아요. 슬기는 미소를 지었다. 인생은 그런 거죠? 우리는 한 가지를 계획하지만 인생은 다른 것이 되려고 고집하죠. 맞아요. 그들은 잠시 침묵하며 민준이가 양말공으로 수진에게 축구하는 법을 가르치려 애쓰는 것을 지켜보았다. 제가 뭐 하나 물어봐도 될까요? 준호가 말했다. 물론이죠. 당신이 겪은 모든 일 후에 누군가와 관계를 맺는 것이 두렵지 않나요? 슬기는 그 질문을 숙고했다. 저는 잘못된 사람을 신뢰하는 것은 두렵지만 사랑 자체는 두렵지 않아요. 저는 사랑이 이 삶에서 정말로 가치 있는 유일한 것이라고 믿어요. 아플 때조차도, 특히 아플 때도요. 왜냐하면 아프다는 것은 그것이 진짜라는 의미이기 때문이에요. 슬기의 소박한 지혜는 계속해서 준호를 놀라게 했다. 그의 기업 세계에서는 사람들이 단순한 것들에 대해 복잡하게 이야기했다. 슬기는 정반대였다. 그날 밤 준호는 자신이 사랑에 빠졌다는 것을 깨달았다. 드라마틱하거나 영화 같은 순간은 아니었다. 단지 슬기가 그녀의 부드러운 목소리로 자장가를 부르며 아이들을 재우는 것을 지켜보는 순간이었다. 그는 자신의 삶이 영원히 바뀌었다는 것을 이해했다. 다음 주 준호는 그를 아는 모든 사람을 놀라게 할 결정을 내렸다. 그는 집 매각을 취소했다. 준호 씨, 미쳤어요? 그의 동료인 김 이사가 회의에서 말했다. 이건 50억 원짜리 사업이에요. 가치가 얼마인지 알아요. 그럼 왜 물러서는 거예요? 팔지 않기로 결정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당신은 그 집이 나쁜 기억만 가져다 준다고 했잖아요. 기억이 바뀌었어요. 김 이사는 그가 정신을 놓은 것처럼 쳐다봤다. 이게 거기에 사는 가족과 관련이 있는 거죠, 그렇죠? 준호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그의 표정만으로도 충분한 대답이 되었다. 준호 씨, 제발 당신이 잘 알지도 못하는 여자와 감정적으로 얽혔다고 말하지 마세요. 저는 평생 알았던 누구보다 그녀를 더 잘 알아요. 그 2주 동안에요. 우스꽝스럽군요. 어쩌면 우스꽝스러울지 모르지만 그게 제 감정이에요. 그날 오후 준호는 슬기에게 자신의 결정을 알리기 위해 집으로 갔다. 매각을 취소했어요. 그가 직접적으로 말했다. 재봉틀로 재봉하고 있던 슬기는 작업을 멈췄다. 네, 이 집이요. 나는 더 이상 팔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왜요? 준호는 숨을 들이쉬었다. 왜냐하면 저는 이곳이 여전히 저희 어머니가 살았을 때처럼 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이에요. 슬기는 오랫동안 침묵하며 그를 쳐다봤다.
그것이 저희에게는 무슨 의미인가요? 당신들이 원한다면 원하는 만큼 여기에 머물 수 있다는 의미예요. 준호 씨,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아무 말도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생각해 보세요. 알겠어요. 슬기는 여전히 그 소식을 소화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아이들이 잠든 후 그와 슬기는 집 테라스에서 긴 대화를 나눴다. 그들은 꿈과 두려움에 대해, 그리고 때로는 인생이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길로 우리를 데려가는 방식에 대해 이야기했다. 두려워요. 슬기가 인정했다. 무엇이 두려워요? 꿈을 꾸고 있을까봐 두려워요. 언젠가 일어나서 이 모든 것이 저의 절망이었을 뿐이라는 것을 발견할까봐 두려워요. 이건 절망이 아니에요. 준호가 말했다. 나도 그걸 느껴요. 이 연결은 진심이에요. 이것은 단지 저희에 대한 동정이 아니에요. 슬기 씨, 내 눈을 봐요. 그는 그녀를 마주 보았다. 이건 동정이 아니에요. 이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불러야 할지 모르겠어요. 단지 이런 감정을 느껴본 적이 없다는 것만 알아요. 그들은 그곳에서 처음으로 키스했다. 준호가 자랐던 집의 테라스에서 그의 어머니가 어렸을 때 그에게 보여주었던 별들 아래에서 다음 몇 달은 순수한 발견의 시간이었다. 준호는 진정한 가족을 갖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배웠다. 단지 의무나 책임이 아니라 집에 돌아와 자신을 아껴주는 사람들에게 환영받는 순수한 기쁨이었다. 민준이는 아무도 제안하지 않았는데도 자연스럽게 그를 아빠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더 조용했던 수지는 시간이 더 걸렸지만 마침내 그녀도 그에게 마음을 열었다. 슬기는 마침내 성장할 올바른 땅을 찾은 꽃처럼 피어났다. 준호는 집 전체를 리모델링했지만 그 본질을 조심스럽게 유지했다. 그는 주방을 현대화하고 지붕을 고치고 벽에 페인트를 칠했지만 그 장소의 특징을 부여하는 세부 사항들을 보존했다. 그는 아이들 각자를 위한 방을 만들었고 낡은 창고를 슬기를 위한 재봉 작업실로 개조했다. 더 이상 그 가게를 위해 재봉할 필요 없어요. 그가 어느 날 아침 말했다. 당신은 스스로 일할 수 있고 당신이 좋아하는 것들을 만들 수 있어요. 저는 일하는 것을 좋아해요, 준호 씨. 저는 부양받고 싶지 않아요. 나는 당신을 부양하는 것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당신이 사랑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자유를 주는 것에 대해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슬기는 자신의 사업을 시작했다. 그 지역 여성들을 위한 맞춤 의류를 제공했다. 짧은 시간 안에 그녀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주문을 받았다. 그 바쁜 날들 중 하루에 그들은 예상치 못한 방문을 받았다. 준호가 마당에서 민준이와 놀고 있을 때 그는 안에서 슬기의 비명소리를 들었다. 그는 집으로 달려갔고 슬기가 문 앞에 서 있는 약 40세의 남자를 쳐다보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누구예요? 준호가 조용히 물었다. 제 오빠 철수예요. 남자는 분명히 불편해하며 다가왔다. 슬기야, 내가 들어가도 될까? 너와 이야기해야 해. 무슨 일로요? 슬기의 목소리가 긴장되었다. 가족에 대해, 일어났던 일에 대해. 준호는 은근한 보호의 몸짓으로 슬기 옆에 섰다. 여기는 제 집이에요. 슬기가 말했다. 이야기하고 싶다면 여기서 이분 앞에서 하세요. 철수는 준호를 흘끗 보며 그가 누구인지 이해하려 애썼다. 좋아요. 철수가 마침내 말했다. 나는 사과하러 왔어. 우리가 했던 일에 대해 사과해. 강제 결혼에 대해, 너를 집에서 쫓아낸 것에 대해. 우리는 빚 때문에 필사적이었지만 그것이 우리가 한 일을 정당화하지는 않아. 슬기는 오빠의 말을 소화하며 침묵을 유지했다. 그리고 지금은 왜 여기에 온 거예요? 왜냐하면 네가 잘 지낸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야. 너를 사랑하는 사람을 찾았고 아이들이 잘 보살핌을 받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우리는 탐욕 때문에 가족 중 가장 좋은 사람을 잃었다는 것을 깨달았어. 당신이 맞아요. 슬기는 원한 없이 말했다. 당신들은 잃었어요. 나는 사과할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지만 매일 후회하고 있다는 것을 네가 알았으면 좋겠어. 그리고 빚은 갚았어. 너와 결혼하려던 그 남자는 누군가 그에게 돈을 갚았고 그는 물러났어. 이제 우리는 올바른 방식으로 다시 시작하려고 노력하고 있어. 슬기는 준호를 흘끗 보았고 그는 결정이 그녀에게 달려있음을 나타내는 미묘한 몸짓을 했다. 와서 이 말을 해줘서 고마워요. 그녀가 마침내 말했다. 그것은 의미가 있지만 저는 일어났던 일을 그렇게 쉽게 잊을 수는 없어요. 이해해. 아마 언젠가 다시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오늘은 아니야. 철수는 고개를 끄덕이고 창문에서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는 아이들에게 손을 흔들고는 떠났다. 괜찮아요? 오빠가 떠난 후 준호가 물었다. 이상하지만 저는 괜찮아요. 저는 제가 오래전에 그들을 용서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만 깨닫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은 기분이 어때요? 자유로워요. 정말 자유로워요. 그날 밤 준호는 슬기에게 청혼했다. 계획된 것은 아니었다. 그들이 저녁 식사 후 함께 설거지를 하는 동안
그 말은 그의 입에서 그냥 나왔다. 나와 결혼해 줄래요? 그가 갑자기 말했다. 슬기는 그녀가 말리던 접시를 거의 떨어뜨릴 뻔했다. 뭐라고요? 나와 결혼해줘요. 당신, 나, 아이들. 우리는 진짜 가족이 될 거예요. 너무 빠르다는 것을 알아요. 당신은 이것이 성급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는 제 인생에서 이보다 더 확신한 적이 없어요. 슬기는 주방 수건을 테이블 위에 놓고 그를 마주 보았다. 열정이 식으면 후회하지 않을 자신이 있나요? 슬기 씨, 내가 당신에게 느끼는 것은 단순한 열정이 아니에요. 이건 제 영혼의 짝을 찾은 것 같아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의미를 마침내 찾은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들은 이미 내 마음속에 내 아이들이에요. 저는 그들을 공식적으로 입양하고 내 성을 주고 영원히 그들을 돌보고 싶어요. 슬기는 울기 시작했지만 그것은 행복의 눈물이었다. 네, 그녀는 속삭였다. 네, 당신과 결혼할게요. 결혼식은 소박했지만 완벽했다. 그들은 슬기가 정원에 심은 꽃들로 장식된 집 마당에서 혼인 서약을 했다. 민준이는 수진이 수놓은 베개 위에 반지를 들고 가는 역할을 했다. 손님은 적었지만 모두 특별했다. 슬기에게 이 집에 대해 말해준 늙은 이웃 박할머니가 증인이 되었다. 그녀는 예식이 진행되는 내내 울면서 이 집에서 항상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고 말했다. 혼인 서약 후 준호는 공식적으로 민준이와 수진이를 입양했다. 주례가 그들에게 성을 강씨로 바꿀 것인지 물었을 때 수진은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네, 주례 아저씨. 이제 우리는 진짜 가족이에요. 결혼 생활은 그들 둘 다 예상하지 못했던 기쁨과 도전을 가져왔다. 슬기는 재정적으로 더 편안한 삶에 적응해야 했지만 항상 그녀의 소박함과 관대함의 원칙을 유지했다. 준호는 아버지가 된다는 것이 단지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순간들에 함께하는 것, 숙제를 돕는 것, 무릎의 상처를 치료하는 것,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이야기를 읽어주는 것임을 배웠다. 민준이는 매우 애정 많고 외향적인 아이로 밝혀졌다. 그는 새로운 삶에 빠르게 적응했고 항상 준호를 친아버지처럼 대했다. 더 내성적인 수지는 완전히 마음을 여는데 시간이 더 걸렸다. 하지만 그녀가 마음을 열었을 때 그녀는 책에 대한 공통된 사랑을 바탕으로 준호와 특별한 관계를 발전시켰다. 슬기는 자신의 재봉 사업을 확장하여 그 지역에서 존경받는 소기업가가 되었다. 그녀는 가격을 저렴하게 유지했고 항상 도움이 필요한 가족을 위한 무료 작업 시간을 따로 마련했다. 준호의 어머니에게서 배운 모범을 따랐다. 은혜를 갚는 것이 중요해요. 그녀가 말했다. 우리는 두 번째 기회를 받았어요. 다른 사람들도 그럴 자격이 있어요. 준호는 자신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몰랐던 소명을 발견했다. 가르치는 것이었다. 그는 수진에게 수학 과외를 시작했고 그 다음에는 이웃의 다른 아이들에게도 가르쳤다. 짧은 시간 안에 그는 자신의 집에서 비공식적인 학습 지도를 조직했다. 우리 어머니는 분명히 자랑스러워 하실 거예요. 그가 어느 날 오후 5 아이들이 주방 식탁에서 숙제하는 것을 지켜보며 슬기에게 말했다. 그녀는 매우 자랑스러워 하실 거예요. 슬기가 동의했다. 당신은 그녀의 기억을 기리고 있어요. 세월은 작은 기쁨과 큰 변화를 가져오며 흘러갔다. 버려질 운명이었던 집은 삶과 사랑의 중심지가 되었다. 이웃들은 종종 조언을 구하거나 설탕을 빌리거나 단순히 테라스에서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찾아왔다. 민준이는 책임감 있고 학업에 열심인 아이로 성장했고 항상 다른 사람들을 도울 준비가 되어 있었다. 수지는 교사가 되어 그녀가 한때 배웠던 시골 공립학교에서 가르치기 위해 돌아왔다. 그녀는 준호가 집 주방에서 그녀에게 끈기 있게 수학을 가르치던 것을 항상 기억하며 학습 장애가 있는 아이들을 전문으로 했다. 슬기는 그 지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재봉사 중 한 명이 되었지만 그녀를 특징 짓는 소박함을 결코 잃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사업을 시작하고 싶은 여성들을 위한 소액 대출 프로그램을 만들었고 항상 돈 이상의 것, 멘토링, 정서적 지원, 그리고 그들이 혼자가 아니라는 믿음을 제공했다. 준호는 진정한 부는 그의 은행 계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 울려 퍼지는 웃음소리, 가족 저녁 식사, 복도에서 아이들의 발소리를 들으며 슬기를 안고 잠드는 밤에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결혼 5주년이 되던 어느 일요일 오후, 준호는 사무실에서 서류를 정리하다가 슬기가 결혼 1주년에 썼지만 결코 주지 않은 편지를 발견했다. 준호 씨, 때때로 저는 새벽에 일어나 당신이 잠든 것을 바라보며 인생이 어떻게 저를 여기까지 데려왔는지 이해하려고 노력해요. 자신의 가족에게서 도망쳐 절망적이고 희망이 없던 여성이 버려진 것처럼 보였던 집에서 진정한 사랑을 찾았다는 것을요. 당신은 저희에게 재정적 안정뿐만 아니라 훨씬 더 가치 있는 것, 소속감,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었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저희 삶을 변화시켰어요. 민준이는 어제 당신이 나타나기 전에 상황을 기억하는지 물었어요. 저는 응, 기억해라고 말했지만 마치 다른 삶 같았고 우리가 다른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의 상황 너머를 봐주셔서 감사해요. 당신이 떠날 수 있었을 때 머물기로 선택해줘서 감사해요. 낡은 집을 사랑이 가득한 집으로 바꿔줘서 고마워요.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당신을 사랑해요. 슬기드림. 준호는 감동하여 그 편지를 3번 읽었다. 그날 오후 슬기가 일에서 돌아왔을 때 그는 편지를 손에 들고 테라스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당신이 그것을 찾았군요?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왜 주지 않았어요? 제가 너무 감상적이라고 생각했어요. 당신은 이미 제 마음을 알고 있잖아요. 이렇게까지는 몰랐어요. 이 말들로 이건 정말 아름다워요. 모든 단어가 여전히 사실이에요. 그들은 테라스에서 포옹하며 단순히 집 이상이 된 부동산 위로 지는 해를 바라보았다. 그것은 2번째 기회가 정말로 존재한다는 상징이 되었다. 시청자 여러분,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남겨주시고 가장 중요하게는 이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이제 저희는 계속하겠습니다. 결혼 8년 후 민준이가 11살, 수진이가 14살이 되었을 때 강씨 가족은 예상치 못한 제안을 받았다. 지역 텔레비전 프로듀서가 그들의 이야기에 대해 듣고 2번째 기회와 비전통적인 가족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싶어 했다. 좋은 생각인지 모르겠어요. 준호가 그 제안에 대해 말했을 때 슬기가 저녁 식사 중에 말했다. 우리 삶은 쇼가 아니에요. 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 수 있어요. 항상 가장 사려 깊은 수진의 주장이었다. 모든 이야기가 나쁘게 끝날 필요는 없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니? 준호가 민준이에게 물었다. 저는 우리가 겪었던 일을 겪는 다른 가족들을 도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이가 그의 성숙함으로 모두를 놀라게 하며 말했다. 많은 논의 끝에 그들은 최종 내용에 대한 완전한 통제권을 가진다는 조건으로 수락하기로 결정했다. 희망의 마당은 6개월 후 방영되었고 그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쳤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자신의 어려움과 성공 이야기를 담은 편지를 썼다. 한 특별한 편지가 슬기의 관심을 끌었다. 18세에 임신한 소녀 지수로부터 온 편지였다. 그녀는 나이 많은 남자와의 결혼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가족에게 집에서 쫓겨났다. 우리가 그녀를 도울 수 있을까요? 슬기가 제안했다. 그녀가 정착할 때까지 여기에 머무를 수 있을까요? 준호는 슬기를 경외감으로 바라보았다. 수년간의 안정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여전히 다른 사람을 먼저 도울 생각을 했다. 책임이 크다는 것을 확신해요? 확신해요. 우리 가족은 필요한 사람에게 피난처를 제공하는 것으로 시작하지 않았나요? 그리고 그렇게 18세에 임신 6개월인 지수는 그들이 이러한 상황을 위해 특별히 준비한 손님방으로 이사했다. 집은 다시 새로운 에너지, 새로운 도전, 새로운 기쁨으로 채워졌다. 지수는 딸 혜원을 낳았고 학업을 마치고 경력을 쌓는 동안 2년 동안 그 집에서 머물렀다. 마침내 그녀가 자신의 집으로 이사했을 때 그녀는 영원히 그녀를 지지할 대가족을 남겼다. 우리 집은 소명이 있어요. 준호가 어느 날 밤 지수가 이사한 후 슬기에게 말했다. 새로운 시작이 필요한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것이요. 당신의 어머니가 했던 것처럼요. 슬기가 대답했다. 그녀의 전통은 계속되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계속되었다. 다음 해에 강씨 가족의 집은 화재로 집을 잃은 늙은 할머니를 일시적으로 수용했다. 보육원 시스템에서 나온 젊은이도 있었다. 학대적인 관계에서 도망친 싱글맘도 있었다. 그곳을 지나간 모든 사람은 자신의 흔적을 남겼고 세상에 좋은 사람들이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떠났다. 민준이는 반에서 최고의 성적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공학을 공부하기 위해 장학금을 받았다. 졸업 연설에서 그는 선택된 가족과 사랑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했다. 수지는 교사로 졸업하고 그녀가 한때 배웠던 시골 공립학교로 돌아가 가르쳤다. 그녀는 준호가 집 주방에서 그녀에게 끈기 있게 수학을 가르치던 것을 항상 기억하며 가족 트라우마를 가진 아이들을 위한 특수 교육을 전문으로 했다. 슬기는 성공적인 소기업가가 되었지만 결코 시각을 잃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사업을 시작하려는 여성들을 위한 소액 자본 대출 프로그램을 만들었고 항상 돈 이상의 것, 멘토링, 정서적 지원, 그리고 그들이 혼자가 아니라는 믿음을 제공했다. 준호는 아내의 일에서 영감을 받아 취약 가족을 위한 임시 거주지를 제공하는 재단을 만들었다. 그는 그 지역의 몇몇 부동산을 구입하고 그것들을 전환주택으로 개조했다. 항상 그들이 집에서 개발한 모델을 따랐다. 단순히 피난처가 아니라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재건할 수 있는 포괄적인 지원이었다. 결혼 10주년이 되던 해 그들이 처음 키스했던 바로 그 테라스에서 서약을 갱신했다.
이번에는 손님이 더 많았다. 수년 동안 그들이 삶에 영향을 미친 많은 사람들이었다. 이제 80대인 박할머니가 다시 증인이 되었다. 그녀의 연설에서 그녀는 말했다. 저는 항상 이 집이 특별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준호 씨의 어머니가 여기서 기적을 만들었고 이제 그와 슬기 씨가 그것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초자연적인 기적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의 기적입니다. 이제 16세로 준호만큼 키가 큰 민준이가 모두를 감동시키는 연설을 했다. 어렸을 때 저는 왜 어떤 아이들은 친부모가 있고 저와 수진이 같은 다른 아이들은 마음의 부모가 있는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이제 저는 가족이 어떻게 형성되든 상관없이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있는 사랑이라는 것을 이해합니다. 준호 아빠는 저를 낳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저를 키웠습니다. 슬기 엄마는 저를 품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저에게 삶을 주었습니다. 이 가족은 저에게 사랑은 DNA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지만 선택에 관한 것이고 저는 매일 여러분을 선택합니다. 그날 밤 모든 손님이 떠난 후 준호와 슬기는 10년 동안 매일 밤 그랬던 것처럼 테라스에 단둘이 있었다. 후회하는 거 있어요? 슬기가 농담 삼아 물었다. 하나뿐이에요. 준호가 대답했다. 뭐요? 이 집에 훨씬 더 일찍 돌아왔어야 했어요. 어쩌면 당신은 그전에는 준비가 안 됐을 수도 있어요. 어쩌면 당신은 우리를 만날 준비를 하기 위해 겪었던 모든 것을 겪을 필요가 있었을 수도 있어요. 어쩌면요. 때때로 저는 저희 어머니가 제가 언젠가 돌아와서 여기서 제 가족을 찾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다고 생각해요. 그녀는 알고 계셨어요. 슬기가 확신하며 말했다. 어머니들은 항상 그런 것을 아세요. 그들은 시골 밤의 소리를 들으며 침묵했다. 집안에서 민준이가 방에서 프로젝트에 열중하고 있는 익숙한 소리가 들렸다. 수지는 늦게까지 책을 읽고 있었다. 주방시계는 그 소중한 순간들을 표시하며 똑딱거렸다. 슬기 씨, 네? 고마워요. 뭐가요? 집은 장소가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줘서요. 집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요. 나에게 가족을 줘서요. 이 집을 기적이 일어나는 곳으로 만들어줘서요. 기적은 항상 여기에 있었어요. 슬기가 말했다. 당신은 단지 그것을 찾기 위해 집에 돌아와야 했을 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모든 것이 시작된 집의 테라스에서 그들의 선택된 가족의 사랑으로 둘러싸여 준호와 슬기는 그들의 이야기를 계속 써내려갔다. 때로는 최고의 시작이 가장 예상치 못한 끝에서 태어난다는 것, 그리고 텅 빈 집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이 가득한 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이야기였다. 준호가 거의 팔 뻔했던 부동산은 새로운 가족 전통의 중심이 되었다. 매년 그들이 만난 날, 그들은 그들의 사랑뿐만 아니라 두 번째 기회가 예상치 못한 것을 받아들일 용기가 있는 사람들에게 정말로 존재한다는 생각을 축하하기 위해 파티를 열었다. 아이들은 그들의 역사에도 불구하고가 아니라 그 역사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알며 성장했다. 그들은 가족은 완벽함에 관한 것이 아니라 존재에 관한 것임을 배웠다. 모든 것을 가지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주는 것에 관한 것임을 배웠다. 그리고 어느 날 부가 돈으로 측정된다고 생각했던 준호는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은 자신을 사랑하는 가족, 웃음이 가득한 집, 그리고 무슨 일이 있어도 다시는 혼자가 아닐 것이라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발견했다. 준호와 슬기의 러브스토리는 그 동네에서 전설이 되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항상 그들이 함께 만들기로 선택한 삶일 뿐이었다. 많은 사랑, 인내심, 그리고 최고의 기적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손과 마음으로 창조하는 것이라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삶이었다. 세월이 흘렀고 어려움에 처한 가족을 돕는 전통은 더욱 강해졌다. 강씨 가족의 집은 지역 전체에서 안전한 항구로 유명해졌다. 절망적인 사람들이 피난처뿐만 아니라 희망을 찾을 수 있는 곳이었다. 슬기는 자신과 비슷한 상황을 겪는 여성들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그녀는 일시적인 거주지뿐만 아니라 전문 교육과정, 심리적 지원, 그리고 무엇보다도 삶을 완전히 재건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살아있는 증거를 제공했다. 여기를 지나가는 모든 여성은 우리 이야기의 조각을 가져갑니다. 슬기가 주간 모임에서 말했다. 그리고 자신의 이야기의 조각을 남깁니다. 그렇게 우리는 서로를 지지하는 강한 여성들의 네트워크를 만듭니다. 그의 옆에서 준호는 젊은이들과의 작업을 확장했다. 그는 보육원 시스템에서 나오거나 불화한 가족 출신의 젊은이들을 위한 비즈니스 멘토링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그는 성공은 돈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삶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으로 측정된다는 것을 가르쳤다. 민준이는 엔지니어로 졸업하고 아버지의 회사에서 일하기 위해 돌아왔지만 가족이 만든 전환주택 모델을 따르는 공공주택 프로젝트를 개발하는 특별한 임무를 가지고 있었다. 그의 첫 번째 프로젝트는 커뮤니티 공간,
공동정원, 전문훈련센터를 포함하는 주택단지였다. 저는 여기에 사는 모든 가족이 우리가 가졌던 것과 같은 기회를 갖기를 원합니다. 그는 프로젝트 발표에서 말했다. 단순한 피난처가 아니라 더 나은 삶을 위한 출발점인 곳이요. 수지는 인정받는 교육자가 되어 포괄적인 교육학을 전문으로 했다. 그녀는 가족 트라우마를 겪은 아이들을 위한 특별 교육 방법을 개발했다. 책에서 탈출구와 성장을 찾았던 그녀 자신의 경험을 항상 기억하면서 말이다. 결혼 15주년이 되던 해 준호와 슬기의 기념 행사는 달랐다. 친밀한 파티 대신 그들은 수년 동안 그들이 도왔던 모든 가족과 함께 대규모 모임을 가졌다. 그들이 처음 수용했던 젊은 여성 지수는 이제 간호사가 되었고 그녀의 똑똑한 13세 딸 혜원을 데리고 왔다. 화재로 집을 잃었던 늙은 박 할머니는 그 동네의 몇몇 아이들의 입양 할머니가 되었다. 보육원 시스템에서 나온 젊은이였던 정호는 이제 위험에 처한 청소년을 위한 사회재단을 이끌고 있다. 이 집을 통해 엮인 사람들로 가득 찬 마당을 보면서 우리가 함께 성취한 것을 보세요. 슬기는 감동하여 말했다. 우리 어머니는 분명히 매우 자랑스러워 하실 거예요. 준호는 그 장소에 관대함의 첫 씨앗을 심었던 소박한 여성을 기억하며 중얼거렸다. 축하 행사 동안 모두를 감동시키는 놀라운 일이 있었다. 몇 년 전 사과하러 왔던 슬기의 오빠 철수가 가족과 함께 왔다. 최근 몇 년 동안 그들은 천천히 관계를 재건했고 그는 자신의 마을에서 가정폭력 상황에 처한 여성들의 권리 옹호자가 되었다. 슬기는 용서가 있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것은 과거가 미래를 결정하도록 허용하지 않기로 선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는 짧은 연설에서 말했다. 그녀는 또한 그녀 자신의 방식으로 나를 구했습니다. 슬기는 감동하여 오빠를 껴안았다. 다시 건강한 관계에 도달하는 데 수년이 걸렸다. 하지만 그녀가 준호에게서 배운 인내와 무조건적인 사랑 덕분에 그것이 가능했다. 밤이 되어 손님들이 떠났을 때 가족은 항상 그랬던 것처럼 테라스에 모였다. 민준이와 수진이는 이제 성인이 되었지만 경력을 쌓는 동안 여전히 집에 살고 있었고 그날에 대해 이야기하는 밤의 의식에 부모님과 합류했다. 제가 항상 묻고 싶었던 질문을 해도 될까요? 수진이 말했다. 물론이지, 준호가 대답했다. 아빠는 정말로 엄마에게 첫날부터 사랑에 빠진 것을 몰랐나요? 저희에게는 너무나 분명했거든요. 준호와 슬기는 서로를 쳐다보며 웃었다. 그렇게 분명했니? 준호가 물었다. 아빠는 매일 약한 핑계를 대며 여기에 오셨잖아요. 민준이가 말했다. 집을 확인하고 싶다. 너희가 잘 지내는지 보고 싶다. 물건을 좀 가져왔다. 아무도 그 이야기를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엄마는 아빠가 오실 것을 알면 매우 긴장하셨어요. 수진이 이어 말했다. 옷을 3번 갈아입고 머리를 빗고 대화를 연습했어요. 나 안 그랬어. 슬기가 얼굴을 붉히며 항의했다. 응, 엄마 그랬어요. 두 아이가 웃으며 동시에 말했다. 좋아요. 조금은 그랬을 수도 있죠. 슬기가 인정했다. 하지만 적어도 저에게는 첫눈에 반한 사랑이었어요. 나에게도 그랬어. 준호가 말했다. 나는 단지 내가 느끼는 것을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걸렸을 뿐이야. 그리고요. 가족의 철학자였던 민준이가 물었다. 언제부터 저희의 영원한 부모가 되고 싶다고 결정하셨나요? 준호는 그 질문을 숙고했다. 첫날부터 그가 마침내 말했다. 너희가 그 임시 장난감으로 마당에서 노는 것을 본 날부터 너희는 이미 내 마음을 훔쳤어. 단지 내가 그것을 깨닫지 못했을 뿐이야. 저에게는 민준이가 처음으로 아빠를 아저씨라고 불렀을 때였어요. 슬기가 말했다. 저는 그때 아빠의 얼굴을 보았고 아빠가 우리 셋 모두에게 동시에 사랑에 빠졌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것이 사실이야. 준호가 인정했다. 그날 나는 너희 없이 살고 싶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어. 그들은 잠시 침묵하며 발견과 변화의 그 시기에 기억에 빠져 있었다. 후회하는 것이 있나요? 수진이 물었다. 친가족에게서 도망친 것을 후회하나요? 슬기는 대답했다. 전혀요. 그것은 제 인생에서 내린 최고의 결정이었어요. 인세요. 그리고 아빠는요. 집 매각을 취소한 것을 후회하나요? 수진아, 그 매각을 취소한 것은 아빠가 내 인생에서 내린 가장 똑똑한 결정이었어. 이 집, 이 가족, 너희는 아빠의 가장 큰 보물이야. 그리고 이 모든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면요? 항상 가족의 철학자였던 민준이가 이어 물었다. 만약 당신들이 만나지 않았다면요? 슬기와 준호는 서로를 쳐다보았다. 나는 아마 부유하고 외로운 남자가 되었을 거야. 준호가 말했다. 돈으로 살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졌지만 정말로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을 거야. 그리고 저는 두 아이를 홀로 키우는 용감한 여성이 되었을 거예요. 슬기가 말했다. 우리는 살아남았겠지만 이 완전한 행복을 알지 못했을 거예요. 그럼 운명이었나요? 수진이 물었다. 운명이었는지 모르겠어. 슬기가 대답했다.
나는 그것이 일련의 올바른 결정이었다고 생각해. 나는 도망칠 때 용기를 선택했어. 준호 아빠는 우리가 머물도록 허락했을 때 연민을 선택했어. 우리는 둘 다 두려움을 선택할 수 있었을 때 사랑을 선택했어. 그리고 너희는 불신을 선택할 수 있었을 때 신뢰를 선택했어. 준호가 민준이와 수진이를 바라보며 덧붙였다. 너희는 너희 삶에 낯선 사람을 받아들였지. 아빠는 저희에게 낯선 사람이 아니었어요. 민준이가 말했다. 첫날부터 저희는 아빠가 이곳에 속해 있다고 느꼈어요. 테라스에서의 그 대화는 가족의 가장 소중한 기억 중 하나가 되었다. 수년 후 민준이와 수진이가 자신의 아이들을 가졌을 때 그들은 이 이야기를 아이들에게 전해줄 것이다. 때로는 최고의 가족은 우리가 태어난 가족이 아니라 우리가 선택한 가족임을 설명하면서 말이다. 그 집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피난처로 남아 있었다. 준호와 슬기가 나이가 들면서 민준이와 수진이는 전통을 계속 이어갈 책임을 점차 맡았다. 그들은 공식적인 재단을 전문적인 구조로 만들었지만 항상 부모님의 작업을 특징지었던 개인적이고 사랑이 가득한 본질을 유지했다. 슬기는 50세의 취약 여성과의 작업에서 지역의 참고인이 되었다. 준호는 65세에 여전히 자신의 회사를 이끌었지만 대부분의 시간을 사회복지와 젊은 기업가 멘토링에 헌신했다. 결혼 20주년이 되던 해 그들은 특별한 여행을 떠났다. 그들은 과거와 화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과 비슷한 상황을 겪는 다른 여성들을 돕기 위해 슬기가 태어난 마을로 돌아갔다. 여기에 있다는 것이 슬기가 어린 시절의 거리를 걸으며 말했다. 마치 다른 삶 같아요. 다른 삶이지. 준호가 대답했다. 당신은 20년 전에 여기서 도망친 여성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야. 우리 모두 다른 사람이야. 그들은 슬기가 자랐던 집을 방문했고 지금 그곳에 살고 있는 가족을 만났다. 새 아이와 함께 비공식적인 일로 겨우 버티고 있는 젊은 싱글맘이었다. 제가 도울 수 있을까요? 슬기가 자신을 소개하며 제안했다. 이어진 대화는 그 가족의 삶을 변화시켰다. 몇 주 안에 그 젊은 엄마는 슬기의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했고 그녀의 아이들은 수진이 이끄는 학교에서 장학금을 받았다. 당신이 20년 전에 우리에게 했던 것과 똑같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준호가 돌아오는 길에 말했다. 뭐요? 물질적인 도움 이상의 것을 제공하는 것, 희망을 제공하는 것이요. 저는 당신에게서 배웠어요. 슬기가 미소를 지었다. 당신은 저에게 사람들을 돕는 것은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믿는 것이라고 가르쳐줬어요. 사실 당신이 나에게 그것을 가르쳐줬어요. 집으로 돌아오자 그들은 놀라움을 맞이했다. 민준이가 수년 동안 그들이 도왔던 모든 가족과 함께 깜짝 파티를 조직했다. 마당은 20년의 사랑과 연대를 기록하는 사진들로 장식되었다. 우리는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쳤는지 보여주고 싶었어요. 민준이가 설명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삶을 만졌는지 깨닫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것은 인상적이었다. 파티에는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있었고 각자의 성공 스토리가 그 집과 그 가족을 통해 어떻게든 연결되어 있었다. 성인이 된 아이들, 졸업한 젊은이들, 삶을 재건한 여성들, 안정을 찾은 가족들, 이것이 당신들이 쌓은 진정한 유산입니다. 수진이 그녀의 연설에서 말했다. 집이나 회사가 아닙니다. 이것은 변화된 삶, 실현된 꿈, 그리고 그들이 가장 필요로 했을 때 여러분이 사람들을 믿었기 때문에 존재하는 미래입니다. 슬기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우리는 누구나 했을 일을 했을 뿐이에요. 그녀가 말했다. 아니요, 엄마. 수진이 부드럽게 반박했다. 여러분은 누구나 해야 할 일을 했지만 거의 아무도 하지 않는 일입니다. 여러분은 낯선 사람들에게 마음과 집을 열었습니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의 행복에 기회를 주기 위해 여러분 자신의 행복을 걸었습니다. 그날 밤 모든 사람들이 떠난 후 준호와 슬기는 몇 달 만에 처음으로 테라스에 단둘이 있었다. 파티는 아름다웠지만 그들은 항상 함께하는 조용한 순간들을 소중히 여겼다. 만약 내가 20살에 당신을 만났다면 우리 사이가 잘 됐을 거라고 생각해요? 슬기가 갑자기 물었다. 아니요, 준호가 솔직하게 대답했다. 20살에 저는 너무 야심적이었고 돈을 버는데 너무 집중했어요. 당신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저는 너무 순진했고 가족의 의견에 너무 의존했어요. 저는 제가 원하는 것을 위해 싸울 용기가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딱 맞는 순간에 만난 거군요. 완벽하게 맞는 순간에 당신이 내가 필요로 하는 남자가 될 준비가 되었을 때, 그리고 내가 당신이 마땅히 받아야 할 여성이 될 준비가 되었을 때, 만약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돕는 이 모든 소명 없이도 행복했을까요? 슬기는 그 질문을 숙고했다. 저는 그랬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더 작고 더 이기적인 행복이었을 거예요. 우리 삶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진정한 사랑이 넘쳐서 집 안에만 담을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었어요. 우리 어머니는 이제야 제가 진정으로 이해하는 한 문장을 항상 말씀하셨어요. 준호가 말했다. 나눠진 행복은 배가 되는 행복이다. 당신의 어머니는 현명하셨어요. 그녀는 현명했어요. 그리고 그녀는 관대함의 씨앗을 심을 올바른 장소를 선택했어요. 이 집은 항상 특별했어요. 아니요, 준호 씨. 이 집은 그 안에 사는 사람들 때문에 특별해졌어요. 먼저 당신의 어머니, 그리고 우리. 기적은 벽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키워진 사랑 안에 있어요. 그들은 포옹하며 단순히 집 이상이 된 부동산 위에 빛나는 별들을 바라보았다. 그것은 사람들이 두려움 대신 사랑을 선택하고 쌓아두는 대신 베풀고 배제하는 대신 포용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는 상징이 되었다. 슬기 씨, 네? 만약 당신이 시간을 되돌릴 수 있고 우리 이야기에서 무언가를 바꿀 수 있다면 무엇을 바꾸겠어요? 슬기는 망설이지 않았다. 아무것도요. 전혀요. 모든 어려움, 모든 눈물, 모든 불확실성의 순간이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왔어요. 무언가를 바꾼다면 우리는 정확히 이 삶, 정확히 이 가족, 정확히 이 행복을 갖지 못할 위험을 감수하게 될 거예요. 나쁜 부분도요. 강제 결혼, 도피, 두려움도요. 특히 나쁜 부분이요. 그것이 저에게 좋은 부분을 소중히 여기는 법을 가르쳐줬어요. 그것이 제가 당신과 함께 이 삶을 건설할 만큼 강하게 만들어줬어요. 준호는 슬기의 이마에 부드럽게 키스했다. 사랑해요. 저도 당신을 사랑해요. 그리고 저는 우리가 함께 만든 삶을 사랑해요. 그리고 그렇게 모든 것이 시작된 집의 테라스에서 가장 필요로 했을 때 만난 두 마음은 그들의 러브스토리를 계속 써내려갔다. 그 시작이 아무리 어려웠더라도 사랑, 용기, 그리고 인간의 관대함에 변화시키는 힘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행복한 결말을 만드는 것이 항상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이야기였다. 밤은 깊어갔지만 그들은 거기에 머물렀다. 포옹하며 삶과 이야기로 가득 찬 그들의 집에 익숙한 소리를 들었다. 안에서는 민준이가 프로젝트에 열중하는 소리가 들렸다. 수지는 다음날 수업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리고 주방시계는 목적과 사랑으로 살아온 삶의 소중한 순간들을 표시하며 부드럽게 똑딱거렸다. 그 순간 준호는 자신이 자신의 은행 계좌 때문이 아니라 자신이 쌓아온 진정한 유산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라는 것을 절대적인 확신을 가지고 알았다. 결속된 가족, 사랑이 가득한 집, 그리고 그의 삶이 세상의 변화를 가져왔다는 믿음이었다. 그리고 슬기는 그녀의 필사적인 도피를 사랑과 목적의 여정으로 바꾼 남자를 바라보며 그녀가 모든 올바른 결정을 내렸다는 것을 알았다. 모든 용감한 선택, 모든 신뢰의 순간, 모든 믿음의 행동이 그녀를 그녀가 있어야 할 곳으로 정확하게 데려왔다. 그녀의 진정한 사랑의 품 안에서 그녀가 건설하기로 선택한 가족으로 둘러싸여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는 단순한 행동을 통해 매일 기적이 일어나는 집에서 말이다. 끝. 이제 이 이야기에 대한 당신의 생각을 말해주시고 당신이 어디에서 이 이야기를 보고 있는지 말해주세요. 우리와 공유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진심 어린 말과 함께 댓글에 남겨주세요. 준호와 슬기가 올바른 결정을 내렸다고 생각하나요? 우리는 당신의 의견을 읽는 것을 좋아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좋아요를 남기고 가장 중요하게는 이 채널을 구독하여 다른 흥미로운 이야기를 놓치지 않도록 하세요. 야,